상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여러 선배님, 동료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두 번째 회장님께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구 총리님 말씀과 또 김덕수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지난 우리 통일부의 과거를 잠시 이렇게 짚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구 총리님께서 처음 이제 아주 두 번이나 통일부 장관을 여기 하시면서 통일 방안을 기초를 놓으시고 또 이제 부총리님으로 오셔서 그때 막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던 때에 재래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그 결과 이제 재래바 합의가 되고 이어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 그 이어서 김덕수 부총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신화를 현실로 이렇게 내려놓기 위한 아주 좀 의욕적인 아주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짧아지게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94, 5년경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과정에서 두 분께서 해주신 리더십이 통일부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통일부 창설 50주년을 기념한 학회를 하면서 이 두 분께서 다져놓으신 기초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미 저희들도 이제 현역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런 이제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후배들이 통일부 현역으로서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책임지고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이제 두 분께서 주신 말씀과 이런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남북 관계에도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대에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들이 바로 핵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핵 문제가 아직도 남북관계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의 변화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상황적인 다소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이 정상이 직접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이렇게 깊고 또 폭넓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한다면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한 통일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모셨습니다. 김영석 차관님께서 남북관계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통일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론적인 발표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이어서 정경만 사회통합연구 원장님께서는 특히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국방연구원에 계셨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최보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경만 원장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들을 간략하게 인사 먼저 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원장님, 최보선 교수님, 김수일 실장님.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발표 두 분에게는 약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께는 각 5분의 시간을 드리고 발표와 토론을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플로어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아서 필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컴퓨터 안 보이죠? 예, 반갑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제 좌우 동기나 또는 제 후배들은 없어서 제가 같이 오늘 워낙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이제 2017년까지 두 분이 했던 그 업적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통일 정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제가 2017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현상까지 반응을 해서 오늘 한번 짤막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우리 김덕구 지원께서 지금 막 혼돈이 시키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을 개발했고 이거는 과거 90년대 초반에 1차 핵 위기 때하고는 다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안보의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은 마침 또 우리가 김정은을 믿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 경제적으로 좀 성장한 그런 북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력 경쟁이니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 국제사회하고 그런 협상 관계 맺음이 안 되면 북한의 미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정말 실망스러운 행태를 함에 따른 과연 우리가 북한과 같이 이거 더불어 가야 되는 거냐 그런 의식과 함께 지금의 신세대 특히 80년, 90년에 태어난 신세대들의 특성에 비춰보면 굳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북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국가라고 와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에 위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덕구 지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남북 문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 또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수와 진보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접근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서 마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우리의 안보의 위기, 북한의 위기 그리고 우리 내부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 간의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김덕구 지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북한만의 문제인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남한, 즉 바둑판 위에 씨름을 하는 선수 중에 소위 그 청색들을 누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힘과 기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힘과 기량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북한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그리고 북한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강점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록 국기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변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서 우리의 국익을 유지하고 궁극적인 북한의 변화, 통일을 가기 위한 이런 아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구도는 50년대에 보면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분단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미 국제사회는 우리 내부에 그런 좌우익의 대립도 있었지만 이미 국제사회는 냉전 구도화해서 이미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냉전의 구도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의 냉전과 달리 신냉전 구도로 가는데 이거는 그만큼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고 소련을 이제 해서 우리가 적대 국가로 봐서 우리가 이제 서로 협력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방 정책에 따라서 국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의 그런 관계 맺음 하지만 여전히 이념적 차이에 의해서 이제 대립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도화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보면 미국의 꿈인 거죠.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선도 국가로서의 그런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도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뭐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이제 제로 옵션에서 출발했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서 북한 정부를 교체하거나 체제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극교한 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유사시에 북한 내에 일이 발생했을 때도 3파선 이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에서 체제를 압박과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우선주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심이라는 거죠. 시진핑도 중국의 꿈인데 기본적으로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5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 이제 1대1룰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당사국과 대화를 통해서 풀자라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이제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안 하지만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긍정적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강력한 이제 러시아 재건, 그래서 소위 신동방 정책인데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동북 참전을 포함한 이러한 소위 그 동북아 이제 시장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반도 안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데 이해관계를 보이는 거죠. 일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자꾸 도발을 해야만 보통 국가로 가지만 이제 2018년 한반도 정세 변화 이후에는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겠다라는 상황이니까 일본도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상황을 봅니다. 일단 2018년에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제 2017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제 핵무력을 완성해야 되겠다. 일종의 이제 북한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인데 정치 강국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 강국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음으로 인해서 2017년 끝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경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3번 있고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5번째. 그 다음에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이제 공식적인 게 2번, 판문점에서 1번 이렇게 3번 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남북 정상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김일성이 사망을 해서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정상회담이 여기 있고 2000년에 하고 2007년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3년 동안에 3번을 한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변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도 이제 비핵화 쪽으로 가는 거고 북미 관계도 비핵화 쪽으로 간다는 그런 방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2001차 정상회담 때는 이제 정상회담과 달리 이제 그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ABC로 해서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원칙과 방향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 실천의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동기열 핵물질 신고 사찰 그리고 폐기 및 검증이라는 하나 북한이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이 해야 되는 최대 안전 보전과 경제적 지원 확보,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등가성 거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은 자기들은 했는데 미국이 제대로 해준 게 없다라는 거고 미국은 북한이 보여주는 게 형식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건 없다라는 거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 스스로가 연말에 시한을 놔두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은 트럼프 정부는 비록 이제 그 재선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입장. 즉 연말이라는 시한은 북한이 설정한 것이지 우리가 설정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김계관, 김명길, 김영철 총동원해서 지금 최선희까지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정경만 원장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 타개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조성과 유인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국의 기대치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북한의 기대치를 낮추고 비핵화 정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이용구 총리님이나 김덕구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북한 문제를 좀 이상이 아니라 현실된 문제를 보자. 그러려면 북한이 왜 그럴까 내재적으로 보고 또 우리 기준과 국제사회 기준에서 보는 내재적 접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정과 이성.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하나하나 딴 데로 이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라는 그런 84년생이 이제 스위스 베른의 경험을 비춰봐서 그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개방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즉, 시진핑처럼 이제 강력한 집권을 갖고 있고 경제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갈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는 일단은 대화와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화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을 배제하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가 역할 분담하자는 거죠. 미국은 일종의 이제 제재를 통해서 강하게 가고 그리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유인책은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재의 틀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끊는다라는 입장 하에서 우리의 이제 남북 경협 카드를 이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뭐 비핵화 관계없이 계속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일 문제의 제도한데 보수 진보 논란은 과거에 우리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그때 우리 이용구 총리께서 이제 국회 쪽으로 해서 다 이제 했듯이 그때 그 노력을 다시 또 한번 해서 이제 보수 진보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부가 하다 보면 중앙 정부는 이제 정치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적 상황을 봐서 그런데 이제 남북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 정부가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참 연장선에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90년에 있었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이제 사실상 많이 신고제로 완화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제거든요. 이제 신고제로 완화를 했지만 승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보다 더 완화해서 그 사전 승인 받는 걸 좀 대폭적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남북 교류협력 법제도 바꾸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협력 기금을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그런 남북 교류협력 활동이나 통일 활동 하는데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영향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남북 문제는 지금 우리의 20대, 30대,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방성을 갖고 있는 20대, 30대를 비춰보면 분명히 한 세대 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나 민간 부분에 정말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통일은 아까 얼핏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산가족분들이 하는 민족적 의미 통일, 정치법적인 통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실용적 의미의 통일. 우리가 베이징이나 하노이에 관광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런 중국과 베트남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용적 의미에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통일이고 우리 통일 방안에서의 남북 연합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우리가 통일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정치법적인 통일을 이제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부 논란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강국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80, 90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념을 떠나서
지금 모두 이제 일종의 이제 개방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핸드폰 사용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 그리고 북한의 이제 새로운 신진 세대들의 그런 그 특성을 잘 파악하면 최소한 우리가 베이징이나 하노이에 우리가 관광 가고 비즈니스 하는 그 정도의 남북 관계를 한 세대 안에서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로 한반도 미래 우승이 됐으면 좋겠다. 나타났다. 예, 이상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최부산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주제 내용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 분석과 통찰이 조금 느껴지셨으면 훨씬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의식적 차원에서 크게 보는 그런 발전해 주셨는데 저는 현 상황이라는 데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 두고 본을 진행해 볼까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봐요. 저는 완성이 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적 협상 타결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ICBM의 실거리 발사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핵무력이 완성된 것이고 그때의 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되게 되는 그런 국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ICBM 실거리 발사를 하게 되면 북한으로서 이제는 제재가 부여되고 지금과 같은 정책과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미국도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판을 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때 지금 양 키프레임으로 들어가지고 북한과 미국인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뭐 마지막 찾아온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두마이 토끼 핵무력도 가지고 경제 발전도 이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 비핵화라는 도깨비 방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나와라 해가지고 북한인들이 항상 느끼는 체제 위협,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고 은나와라 그래가지고 체제 조건들을 확보해가지고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내재 강습하게 못하게 하고 동나와라 그래가지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지원도 받고 어찌됐든 이 비핵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비핵화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할 수가 미국이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냐 이것은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주는 세 가지는 결국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깨비 방망이를 북한에서 다 쥐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됐든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하기 전에 이것을 해결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일괄 타결의 모양새 사실상 핵무기의 북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그림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르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 선에서 타결하면서 북한이 일괄 타결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는 것이 아마 미국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보면은 우리는 북한 핵무기가 진전되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북한 핵무기가 진전되는 모양새의 흉내만 있더라도 어찌됐든 남북 관계만 진척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열전으로 비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만 하면 그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북한의 많은 상황들을 유승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중국은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된 2049년까지 중국 모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에 한반도 불통불란 한반도가 통일될 필요도 없고 해서 나는 있어서 중국의 하고자 하는 국가 목표 일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면 좋다. 다만 지금의 중국은 지난 5천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은 지난 1세기 동의 중국과 다른 G2로 부상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기존처럼 한미 상하안보 협력체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은 한국이 좀 더 제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럼 이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이제 정책 포지션의 문제인데, 저는 이 정책 포지션을 우리 지금 현재 가장 큰 정책이 우리 한국이 도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일관되어서 한반도 문제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옆에 방관자나 적게져서는 안 됩니다.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 일관된 정치적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상황이 분기간이 키플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런 이상, 그다음에 주로 당사자들 입장이 후퇴되거나 또 그 후퇴를 용인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하고 우리 대통령 옆방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회담 결과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남북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추구하는 우리가 절대로 용인하거나 취해서는 안 될 그런 절대적 우리의 문제를 우리 손에 떠나가지고 북미 간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 간에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역사, 그다음에 베트남의 역사, 인류사에서 봤던 약소국가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자질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랑 그 문제만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거 찾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어차피 지금은 아까 있듯이 그 안보 사안은 미국력도 안보 사안이 남북관계 사안을 압도하는 국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남북관계를 굴려가지고 전체적인 비핵화를 큰 바퀴를 굴리고 공헌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아무리 욕망이 강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은 악몽이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바퀴를 굴러가고 있는 뉴클리어 투톱에 우리의 지혜와 용기, 이해를 담아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그쪽으로 우리 정책적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서면에 동의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하노이 기차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입하에 모든 검증하에 영변에게 완전한 포기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았으면 새로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대구에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북한이 일괄적으로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단계적 정부였습니다. 이건 북한이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괄 타결, 프로테이스 매듭 아무리 주장했지만 지금 물러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일괄적으로 주장했던 두 번째 그건 하면은 검증, 신고 절대 못한답니다. 그런데 북한 항상 강기식권에서 일간 30년도 주장을 시고해서 다 아시는 바처럼 동결 신고, 그 다음에 감시 사찰, 그 다음에 불능화, 6단계로 쪼갰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술로. 근데 이거 처음으로 그렇게 쪼개지 않고 하나의 지역적 개념 쪼개가지고 영변 전체에 대한 감시, 동결 신고, 검증, 불능화, 사찰 한꺼번에 다 해야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핵무기 핵의 시퀀스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하거든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차가 날 수 있는, 그리고 영변핵을 그렇게 해갔으면은 이제까지 북한핵 전사, 북한핵의 능력,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를 상당히 큰 기회의 창을 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트럼프 그 당시에 물론 러시아 때문에 차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효과에 실행하지 낚아채지 못하고, 또 지금도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공헌하지 못한 것은 저는 적어도 핵 뉴클리어 톡에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의 강화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정책 제언하신 우리 김 교수 정책 제언 중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참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 김대중 정부가 저 출범할 때 이 얘기 한마디로 정경분리예요. 경제 분리하고, 그다음 간에서 민을 분리하고, 중앙이정 일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할 수는, 이건 참 말은 참 좋습니다만은 이건 이렇게 할 일은 엄청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대북 정책 전체 관련된 우리들은 이렇게 할 일은 우리 내부적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할 때, 1970년 할 때 당시 공화당 정부에서 약 2년 동안 사전 준비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북 정책이 창고가 다원화되고 정경이 분리되고 민간 직접 참여하게 되고 이런 우리 정책이 훨씬 넓어질 것이고 또 대북 정책의 모든 추진력도 확보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에 많은 준비와 노력과 설득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통일 전술 그리고 우리 민주체계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전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교류 전율 같은 경우는 결국 북한의 대북 지원에 불과하다는 거 그거 그래도 우리 통일과 우리 민주주의 발전 남북관계 보면다는 우리 전체적인 민주 합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진 다음에야 시의 순찰이 말은 좋고 방향은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우리 내부를 가질 수 있는 차근차근한 그런 의식의 변환, 그다음 제도적인 보충, 그다음에 우리 강화 이런 것을 미리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창고다원화, 민간 분리, 정경 분리 이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2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이상적 구상에 대해서 정경임만 원장님 발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육복 학술회에서 발주자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영석 교수님이나 우리 최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보니까 북한 핵 문제가 어디 가나 제일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목을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이상적 구상, 이상적이라는 이제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작년 5월 29일에 우리 통일협회처럼 그 한국 외교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끝내고 나니까 거기 들으시는 한 대사분이 전임 대사죠. 대사분이 정 박사님 그 당장에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트럼프한테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농담 반 진담이겠죠. 5월 29일이었습니다. 5월 29일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납두고 스티브 비건과 북한 최선희가 엄청나게 밀고 땡기고 실무회담을 하는 도중이었죠. 결국은 6월 11일 날 밤까지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성공 안 되고 6월 12일 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황당한 정상회담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그때 그 대사께서 제대로 그렇게 조언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 발제 내용의 핵심은 양쪽의 대기 급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걸 착상을 했습니다. 서로 성 포기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한테 핵 무력을 포기하라고 하고 또 북한은 미국한테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저는 착안했어요. 자, 북한 핵 포기를 하는데 그거는 옵션은 북한 쪽이 갖고 있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걸 미국 쪽이 갖고 있다면은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출발을 시켜야 되겠는가? 결국은 결자 해제 차원에서 북한이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니까 만약에 적대시 정책의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레버리지가 빨리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핵을 원하는 수준으로 폐기하도록 유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끝나버리니까 기만적 소위 말해서 담판을 배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협상 레버리지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라는데 제가 착상을 해서 우리 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미국 쪽에서는 북한 핵을 포기하는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그걸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에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경제 제재 문제 좀 야단 법칙이잖아요. 경제 제재 갖고 왜냐 여러분 1994년 3월 10날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호 ICBM을 발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구만 남았다고 김정은이가 선을 했죠. 그 사이에 11번의 유엔 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사실은 러시아나 2016년 9월달 발사한 5번째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하고 완화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다 찬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199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유엔 제재가 만장일치로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불쌍해요. 이걸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뭐 지상, 공중, 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뭐 눈에 보이는 해외 노동자, 뭐 싸그리 그냥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 말까지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당되고 오라고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결국 경제 제재 해제 문제가 제일 1번이겠다. 그 다음에 북한 대가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난다면은 평화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정전협정을 비핵평화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조율된 1953년에는 북한 핵이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변경되면은 평화체제를 할 때, 평화협정을 할 때 그게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비핵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그럼 몇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쭉 고민해 오는데 부분대 회장님께서 이상적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 논문에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을 보유한 국가,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하고 다른 접근했고, 또 핵을 포기한 국가, 남아공, CIS 10개국 중에 1991년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로 바뀔 때 그 당시에 독립국가 연합,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 세 나라가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자기네들 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000기 이상, 카자흐스탄에 또 1000기 이상을 핵무기를 배치를 했어요. 소련이. 근데 그걸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 포기를 하죠. 그럼 남아공도 좀 다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개발해가지고 결국 1991년에서 1992년 지나면서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핵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폐기한 것은 남아공밖에 없고 시아에서 세 개 나라는 우연히 소련이 자기 나라에 갖다 놨기 때문에 뭐 얼렁뚱땅 하는 사이에 내 나라에 핵이 있는데 이건 나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시오. 하면서 요구는 경제 요구를 했어요. 경제 지원. 경제 지원 요구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CTR이라는 Cooperative CT, Threat Reduction이라는 이 위협 협동력, 협력적 위협 감축이 이렇게 법안을 1991년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식이 있어. 그걸 적용하면서 이 세 나라한테 핵을 소련으로 반납하는 대신에 경제 지원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그 접근도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한다는 접근은 오히려 보이죠. 핵을 보유한 국제 세 나라 개헌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핵을 1960년대 말부터 갖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는 1970년대 말에 갔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제재를 갔어요. 그러나 비밀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핵을 같이 말하고 미국이 하면은 NPT 차원에서 제재를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이스라엘 관계는 제재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걸 미국에서는 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비밀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 너 핵 가졌다는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NCND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 어떻습니까? 인도는 중국이 1964년에 핵을 갖습니다. 근데 난리 났죠. 왜? 1962년에 인도하고 중국이 카슈미르 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64년에 핵실험하니까 인도가 난리 나가지고 결국은 74년에 핵실험하고 98년에 핵실험하면서 핵을 갖는데 미국이나 국제 제재가 있었지만은 우리 인도 힌두 민족주의라 해서 경제 제재를 참자 하면서 접근을 한 것이 미국으로 꼬신 거예요. 자, 당연히 중국이 좀 크게 부상하고는 이역되지 않느냐?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국도 좋다. 우리 미국하고 인도,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원초가 사실은 거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우리 중국 위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와 미국이 전략적인 동맹을 맺자 하면서 사실은 핵협력 협정을 맺어요. 우리는 1975년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인가 그때 맺었습니다. 맺어서 인도를 오히려 거꾸로 핵 물질, 핵 기술을 미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자, 파키스탄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인도하고 또 관계가 안 좋은데 인도가 핵을 개발하니까 파키스탄이 이걸 핵을 개발해야 되니까 우리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그 제재를 가하는 중에 2001년에 9월 11일에 테러가 발생했어요. 3년 사이에 제재 비슷하게 가했지만은 이 테러 분자 탈레반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 활동한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하고 사실은 냉전시대 때 이미 미국하고는 동맹관계 있었는데 그때 중국하고 파키스탄 관계 때문에 좀 무서워서지고 조금 동맹관계가 응성해진 상태에서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방 기지로서 파키스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입장 때문에 그냥 감싸았어요. 자, 핵 보유 국가, 북한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 핵 무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세 나라 이스라엘, 인도 같은 다 미국의 알랑방구 끼고 아닙니까? 그죠? 핵 포기하는 나라 어떻습니까? 그냥 입을 딱 닫고 한국 문하고 그냥 핵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어디로 가느냐? 그 북한이 끊임없이 대란끝 전술 또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맞대응하고 해오는 과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 5개의 단계를 거치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빅딜,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개 과정은 이행을 위한 스몰 딜러링 과정으로 가자라고 저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빅딜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에 첫째,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다. NPT 가입하고 IAEA 가입한다는 그걸 국제사회에 먼저 선을 결정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핵 공개 안 한다, 제대식 공개 안 한다. 그리고 진행에 따라서 비핵평화 체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저는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직렬식이냐 병렬식이냐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저는 중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직렬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6월 10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제1항이 뭐죠? 제1항의 북미관계 새로운 관계 개선이잖아요.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3항이 북한의 아니죠. 한반도 비핵화의 철저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이거 협상팀들은 순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새로운 관계, 적대시 이 정책 포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보면은 그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조항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NPT에 복귀한다.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 1조에 나와요. 2조부터는 북미관계 정상화한다, 평화 공존하게 한다, 또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관계 당사국 노력한다는 게 4조에 나와요. 왜 그걸 따라서 안 하고 왜 이번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았냐 이게. 따라서 저는 5개 단계를 갔대 먼저 정상회담에서 직렬식으로 하겠다고 완전히 합의하면은 그 다음에 총 2년 동안 저는 2년이라고 구상했습니다. 왜 2년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김정은이가 우리 그 특사가 갔을 때 비공식적으로 제가 전해 들은 바에 하면 1년에 핵 문제 처리할 수 있지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얼마 뒤에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을 두고 2년이면 좋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년이면 좋게. 그 다음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제가 그 영문 북미 그 공동성명에 보면은 그런 용어를 미국에서 영어로 적게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완전하고도 expeditious 뭡니까? 급속한 그죠? 급속한 이행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하고도 급속한 이행을 합의한다라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을 포기한 나라 남아공이라든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도 3년 전후에 다 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NPT를 다 가입해요. 그런 걸 아이디어를 제가 잡아서 5개 조항 조치에는 미국 정상회담을 한 날짜로부터 24개월을 생각합니다. 첫째, 자 영면을 한다 또는 뭐 이 평국 퇴출을 한다, 뭐 박철 한다 또는 뭐 다른데 이 북한의 핵 관계되는 시설 지역이 40%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연결핵을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를 선택을 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미국과 소련이 INF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정을 맺을 때 한 것처럼 정확하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폐기 금전 기술 순으로 하자는 거예요. 대상은 모든 북한의 핵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핵물질과 사람과 시설 다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동결과 신고입니다. 그걸 3개월에 하라. 모든 대상 핵 관련 전력 체제를 동결하고 신고하고 그걸 3개월 동안에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제재의 총 20%를 해제하겠다. 그 속에는 금강산 관광을 먼저 하겠다. 예,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단계에서는 4차를 실시한다. 이건 5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미신고가 있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특별 4차를 수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총 제재의 40%를 해제시키고 이렇게 40% 해제시킨 속에는 개성공단도 재개한다. 이때부터는 미국이 CPR을 적용해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 단계 3은 폐기 및 반출입니다. 여기는 7개월을 소요시킵니다. 왜? 아주 중요하니까 미국이 요구 시에는 미국으로 반출하고 자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북한은 자발적으로 폐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NPT 복귀를 국제적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70% 총 제재를 해제한다. 노동자 송출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이때부터 남북 고유 협력을 남북 간의 합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돕는다. 단계 4는 검증입니다. verification.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미소 간에도 협상 맺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해서 미국에는 너무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려니까 이런 테크니컬한 또는 사이언티픽한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서는 7개월을 부여해서 강제적 절차로서 수용하도록 하고 정치적 검증과 기술적 검증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정치적 검증은 이 7개월 동안에 북한 당신한테 정말로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남북 관계는 비핵화 체제를 하겠느냐 안보를 받고 기술적 검증은 국제 IAEA를 비롯해서 미국 뭐 다른 모든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받으면은 이렇게 하면 미국은 제재를 100% 해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경제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력 지원하고 미국과 북한은 수교와 대사관 설치를 추진하도록 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후속 조치 2월을 부여했는데 이때는 그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미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국제 군사 협력 체제에 들어가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정이라든지 또는 MTCR 아시죠?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또는 화학무기 금지 또는 생화학무기 금지 이런 많은 국제관계에서 보면 군사관계되는 그 기구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라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 군사협력을 취할 수 있고 한미 군사훈련도 완전히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그런 5개 절차의 5단계 조치까지 않더라도 당사자이자 촉진자로서 한미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한미 공조체제를 돌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김수일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부에서 근무를 했고 2017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기념관 4층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통일전략학들을 만나서 연구와 수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도 전 총리님과 김덕부 부총리님을 모시고 또 여러 통일부 선배님 모시고 이런 토론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비핵화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자기의 생각을 정제된 언어와 체계와 논리적으로 가지고 글로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인만 원장님의 오늘 발제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저도 좀 존중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토론은 이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돼서 한미 양 정부의 정책 참고자료 또는 정책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위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이건 나눠준 자료에 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나눠준 자료집에 앞에서 정인권 원장께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8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다른 말할 수 없고 원칙 1이 뭐냐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정정해라 하는 내용이 이제 원칙 1이고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비핵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현재, 미래, 과거를 모두 없애고 선택적으로 WMD 문제까지 더 나가자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론을 하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우리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이 한반도 비핵화가 핵군축까지로 우리가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92년 2월 달에 만들어진 그리고 선포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유효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다시 북한 지도자한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정정을 하면 북미 1차 정상회담을 인정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북한에서 군부나 이런 강경파들한테 회담에 또는 협상에 거부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 1과 3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2쪽에 보면 원칙 1과 3을 통합해서
원칙 1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원칙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비밀사항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WMD 최종 처리 계획을 실무적으로 종합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그 WMD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최종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 계획을 만드는데 통일부가 실무 총재를 만들어서 한 1년여 가까이 만들어서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 개념에 이와 유사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굳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파기하지도 않고 북한한테 협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명령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본 원칙을 할 수 있다. 근데 원칙이라는 용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어떤 일이나 어떤 논리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조금 상대방들한테 많은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은 이 계획이 이 안이 좀 더 발전하려면 추진 기조 아니면 추진 방향 정도로 완화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좀 더 포괄적이고 원칙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미국 정부 또는 한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본 방향 정도로 했으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44쪽에 보시면 아까 이상적 구상의 5단계를 제가 한 표 하나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비판할 지식도 또는 의도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미국의 입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수보회의나 수석과 비서관들 회의에서 또 3.1절 강철 기념사, 8.15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신앙과 투자를 가면서 이 비핵화회담이나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촉진자, 중매자 역할을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당사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난번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제외된 좀 뒷방 늙은이 신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진보나 보수에서 말하는 당사자라는 입장,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해결할 것인가라는 측면의 토론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에 1단계부터 5단계 동안의 미국의 조치에 보면 한국은 아주 한두 마디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 미국의 조치란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미국의 조치상 그리고 국제조치에서 지원할 조치상 그리고 한국 정부의 조치상으로 구분돼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한번 뛰어들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서 이탈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번 비핵화 회담을 추진하는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비전, 즉 북한 개방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단계를 우리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이 정도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모습은 너희 그래
주체사상을 지키고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체제를 보수하는 방법 속에서도 너희들의 비전은 이 정도로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당사자 측면에서 이런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북한을 1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때 설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에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또는 비핵화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을 만들고 입안에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받고 북한을 설득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지 다른 진짜 중매자 옆에서 나와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 토론문은 구성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게 이 자리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러한 토론들이 정부의 정책에 조금 반영되거나 또는 참고 자료가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사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도가 돼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처럼 경의선과 연결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한 20년 또는 10년 후에 북한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회담의 장에 나와야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측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이 우리 정경만 원장님이 아주 고심 끝에 만들어낸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이 이상적 구상을 좀 더 보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적인 진행 과정을 생각을 하면 방금 토론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을 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순서도 되겠습니다만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두세 분 발표자께서 답변을 드리면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면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 답변을 해야 될 분을 지정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감명 든 것은 맨 마지막에 김수일 실장께서 또 어떤 대한민국의 북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의 통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우주자가 아니라 중국, 소련, 러시아 다 협조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계획을 가지고 미국한테 하고 또 그 의지 표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미국한테만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더 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하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께서 아주 굳은 마음 또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통일 전략을 추진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간편한 식으로 이런 틀, 이런 내용, 이런 미국의 간섭 이런 상태에서 통일은 조금 더 진전이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서 우리한테 국방비를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영향이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하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안보 체제와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가장 근접한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이 시점에서의 정말 대북 정책에 대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의견인데 우리가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즉 김정은에게 뭐라고 그러나 이게 칩을 하나 넘겨줬다는 거죠. 그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관한 것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것 중에서 북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 아까 그걸 유인하고 그걸 비핵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을 미국식의 생각이나 우리식의 생각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북한이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내뱉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걸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보완 방안을 발전할 때 민족 발전 공동 계획이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영구 총리께서 내가 코리안 마샬 플랜을 이야기하니까 그 영어로 쓸 수 없으니까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민족 발전 공동 계획을 하자. 그래서 민족 발전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그 취지는 민족 발전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을 북에 내놓으려 그러지 말고 북과 우리가 공동으로 다시 말하면 그 상응 조치를 만들 때 그 조치를 우리식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북한이 생각을 같이 담아서 만드는 그의 구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표자 두 분께 마이크를 드려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뭐 상지연이라든지 원산 갈마 해안 지구라든지 양도 지구라든지 또 이제 정상회담 합의에 나온 대로 동해 관광지대, 서해 경제협력지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중에서 결국은 이제 제재가 문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소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관계없이 이제 평화롭게 경제협력 하다 보면 핵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안 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그 조치에 상응해서 북한이 원하는 지금 보면 삼지연도 하고 싶어하고 원산도 하고 싶어하잖아요. 계속 가는 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다그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안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비핵화 문제 해결되면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부분 북한을 변화하는 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하여튼 전적으로 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와 동등하게 미국도 one of them으로 취급해서 우리 한반도 내지 한국의 그 입장을 바라는 바를 더 공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코멘트를 저는 해석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육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2005년 9월 19일 날까지 6번 치렀습니다. 6번은 치른 그 전에 사실은 3자 회담을 했어요. 미국, 중국, 북한이. 그 완전히 그냥 두 번이나 만나 다 끝나서 6자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6자 회담 뒤에 2005년 9월 19일 날 합의를 본 게 북한이 꼼짝도 안 해요. 6개 나라가 엔도르스한 그런 공동성명인데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의장국, 그 당시 의장국이었죠.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좀 압력도 넣고 이래 하다가 결국은 미국들은 당신네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자회담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6년에서 98년까지입니까? 4자회담을 했잖아요. 남북, 그 다음에 그 중국, 미국 했던가요? 그래서 4자회담만 했죠. 그것도 완전 평행선을 갔어요. 베이징에서 만나고 해도 미국, 한국은 같은 입장이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갑자기 그렇게 접근해서는 무궁무진하게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도 사실은 아까 저기 2016년 9월 이후에 중국 입장이 조금 달라졌고 그 이전에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한테 종용했어요. 그 이후는 왜 달라진 것 같습니까? 2016년 국제관계라는 거는 냉정합니다. 국내 관계는 정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 국제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2016년 9월 이후는 왜 달라졌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날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결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북한한테 비핵화를 엄청나게 종용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2016년 9월 3일 날 9월 5일인가요? 5차 핵심부터는 그냥 뭐 그러면서 유엔에 제재하는 과정도 좀 완화시켜주자. 그래서는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종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합니까? 남중국해 문제가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 엄청 치열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에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액션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북한이 계속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북한 입장을 사실 미국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서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1980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니까 2000년대에 한반도 통일이 됐을 때 미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 물론 그 학생으로서 참여했지만 그 정도로 미리미리 하는 미국한테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문제는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은 몰라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북한을 너무 잘 아니까 미국한테 계속 협의 공조 체제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미국식이나 우리 생각보다는 북한식 생각을 부합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적인 거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상적인 게 반드시 협상 당사자들한테 거부될 수도 있지만 거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강인덕 장관님이 어느 글에 보면 그랬어요. 두 협상 당사자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 팩터를 잡아라. 그러면 대화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 강인덕 장관님께서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보고 이 시점에서 제일 북한이 액을 복걸하는 게 결국 경제 제재구나. 그리고 체제 안전 문제. 포괄적으로 보면 적대시 정책 포기 문제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상적은 한쪽의 입장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게 현실성이 있으면서 양쪽이 수용하면은 기회비용 그걸 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증대한다니 이 증대하는 기회비용을 최소로 줄여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에는 등가성, 기쁠런트 해야 되죠. 등가성과 비례성, 프로포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상적이고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통일협회는 통일부의 역전의 용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통일협회의 새로운 명칭 하에 또 외부의 통일의 조예가 깊으신 또 열정을 가지신 여러 외부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협회가 이런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청하면서 오늘 학술 회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 우리 친구들 좀 들어서